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아키하바라의 거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 2008년 6월 8일, 일본 도쿄도 지오다구,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는 일요일 오후 시간대로 보행자 천국이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었다. 보행자 천국이란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보행자만이 도로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이벤트였다. 아키하바라는 애니메이션, 피규어, 비디오 게임 등 여러가지 가게들이 있는 일명 오타쿠의 성지였다. 당시 거리에는 메이드 복장으로 아르바이트 중인 여성이나 휴대폰 가판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며 관광 및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차량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거리는 광범위했다. 수많은 인파들로 오글거리고 아이의 떼쓰는 소리, 종종 들려오는 비명소리로 가득했다. 아키하바라는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다. 오후 12시 35분경 추오토리에 2톤 트럭이 빨간 불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돌진했다. 트럭은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그대로 5명의 보행자를 들이박았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육중한 트럭의 타이어에 깔린 사람들 대부분이 신체 일부가 보기 흉측할 정도로 함몰되어 있었다. 검붉은 색이 섞인 피가 아스팔트 도로 위를 물들게 했다. 이후 이 트럭을 운전하던 남성은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택시로 돌진해 부딪힌 후 차에서 내렸다. 처음엔 사람들은 단순히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며 트럭에 친 사람들을 구하려 온 경찰관이나 행인들이 근처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차에서 내린 남성은 미리 준비한 나이프를 빼들어 괴이한 소리를 질러대며 보이는 사람마다 찌른 후 도주했다. 사건 직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일부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였고 부상자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등 사건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행인 중 일부는 의안이 벙벙했다. 모두 이 현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카토 토모이로 1982년 9월 28일생. 범인은 도주 후 그 뒤에는 금방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다. 불과 10여 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붙잡힌 범인은 25세의 아오모리현 출신 청년 카토 토모히로였다. 기후현에서 단기대학을 졸업한 뒤 경비원, 자동차 공장과 주택자재 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의 트럭 운전기사 등을 전전하며 다니던 사람이었다. 카토의 고등학교 시절, 카토는 높은 교육열을 가진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카토는 야단을 맞고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어쨌든 카토는 그 탓인지 중학교까지는 우수한 학업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고등학교부터 성적이 나빠져 전문대로 진학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는 이 시점에서부터 정신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카토는 사교성이 부족하여 말수도 적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이성에게 인기가 없어 범죄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카토가 범행 이틀 전인 6일 상점에서 칼을 구입하면서 CCTV에 찍힌 모습에는 젊은 여성인 점원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이성과의 교류에도 목이 말랐을지도 모른다.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는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등산용 나이프 외 5개의 나이프를 더 소지하고 있었다. 나이프들은 사건 이틀 전 밀리터리 잡화점에서 구입한 서바이벌 나이프나 군용 나이프로 밝혀졌고 사건 자체는 2005년 센다이에서 일어난 트럭 폭주 사건과 2008년 치치우라 연속 살상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피살자 명단 1. 나카무라 가스이코 당시 74세, 전직 의사. 2. 고이와 가즈이로 당시 47세, 회사원. 3. 마스이 미스루 당시 33세, 요리사. 4. 미야모토 나오키 당시 31세, 회사원. 5. 무토 마이 당시 21세, 대학생. 6. 후지노 가즈노리 당시 19세, 대학생. 7. 가와구치 다카이로 당시 19세, 대학생.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8시경, 카토 토모히로는 누마즈의 렌터카 업체에서 2톤 트럭을 빌려 이를 몰고 도쿄로 향했다. 12시 15분경, 카토는 아키하바라 아키바에 도착하여 차량의 통행이 통제된 도로로 그대로 차를 몰았고 행인 몇 명을 치고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고함을 지르며 무차별적으로 서바이벌 나이프를 휘둘러 도합 7명을 죽이고 10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사건의 최초 사망자로 알려진 무토 마이 사상자 17명 중 나카무라, 후지노, 카와구치와 부상자 2명은 차에 치였고 코이와 미야모토, 마스이,
무토와 부상자 8명은 칼에 찔렸다. 이들 중 마야모토를 위시한 일부는 칼에 찔린 뒤 달아났는데 카토는 달아나는 사람을 쫓아가서 살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자 중 한 명인 무토 마이는 휴대폰 가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트럭에 치인 보행자를 도와주기 위해 뛰어가다 범인의 칼에 찔려 숨졌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녀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매우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다고 한다. 그녀가 다친 보행자를 도와주기 전 잠깐만 생각을 했어도 그녀는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카토는 새벽 일어나서부터 범행 약 20여 분 전까지 스스로의 이동 상황, 심리 상태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ECH에 범죄 예고글을 올리는 등 매우 대담하게 행동했다. 범인이 작성한 스레드와 관련된 ECH 스레드는 대부분 삭제됐지만 그 당시 다른 ECH 유저들이 낚시하지 마라 할 용기도 없으면서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자극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와 피의자 판결 12시 36분 최초로 신고를 받은 도쿄 소방청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보고 구급대와 소방차를 각각 한 대씩 충돌시켰다. 이후 신고가 잇따르자 지휘대 한 대와 구급대 4대를 더 출동시켰다. 12시 43분에 최초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통상적인 대처로는 무리라고 판단, 재파견 의료팀을 출동시켜 구조를 진행시켰다. 이 사건은 무차별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어 일본 역대 최악의 참사라고 불릴 만큼 일본 사회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보행자 천국은 그 뒤로 무기한 중지되었으나 보안과 경비 인력을 대폭 강화하여 다시 재개되었다. 카토 토모히로에 대한 재판이 2010년 1월 8일에 열렸다. 재판 과정이 길고 긴 걸로 유명한 일본 법정의 관계로 본다면 최종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당시 이 공판에서 카토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2001년 3월 24일에 사형이 선고되었다. 피고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걸로 미뤄보면 상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 항소의 2심 재판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2012년 9월 12일 도쿄 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이유로 사형을 판결했다. 두 번째 이야기, 유격장의 야전병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그리 무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2007년 여름의 일입니다. 6년 12월에 입대해서 가실병 달았을 때 두렵기만 했던 유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소 행군은 힘들었지만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이 끝났을 때 어마어마한 포스를 지닌 유격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에 천막을 치고 짐을 풀자마자 체력 단련을 한다고 해서 유격장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첫날은 준비운동격이었는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비가 오는 바람에 산악유격이 취소되고 우리는 비를 맞으며 하루 종일 연병장에서 PT 체조를 했습니다. 체력이 강하지 않았던 저는 PT를 한 지 3시간 만에 체력이 바닥난 나머지 어지럼증을 느껴서 야전 의무대로 부축받아 갔습니다. 그 전에 다리에 쥐가 난 선임들 다리를 마사지해줘서 그런지 선임들도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격조교 한 명과 제 맞선임이 저를 부축해서 의무대 텐트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의무대 텐트 안에는 의무병 1병짜리가 한 명이 있었고 모포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정체 모를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야전 매트에 누워졌고 저를 부축하고 온 분들은 다시 유격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텐트 내부는 가림막으로 나뉘어졌었는데 한쪽은 의무관이 약품들과 함께 있었고 제가 있는 쪽은 병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의무관이 잠깐 얼굴을 비추며 저한테 증상을 물어봐서 저는 어지럽다고 말했습니다. 의무관은 그 말을 듣고 의무병 1병한테 주사한데 놔주라고 말하고는 가림막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지러워서 눈을 감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서 그 의무병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은 주사기를 가져와서 잘 포장되어 있는 주사 바늘에 포장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실수인지 의무병이 주사 바늘을 흙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살짝 몸을 숙여 그 바늘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사 바늘에 묻은 흙을 입으로 훅훅 불더니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자 그 의무병은 부자연스럽게 주사 바늘을 버리고 새 바늘을 가져왔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던 저는 의무병이 원등 바늘로 주사를 놨더라면 반항하지 못했겠죠. 그 후로 의무병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면증. 기면증이라는 병이 있다. 나는 아마 이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의식이 사라지고 잠에 빠지는 묘한 병이다. 하루 중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갑작스레 잠에 빠져 내릴 곳을 지나치는 경우가 잦아졌다. 누구나 그런 일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평범하지 않다. 초등학교 때 어스름한 초저녁에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 시계를 보고 지각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아직 밤 9시인데도 그런 것과 비슷했다. 갑작스레 끌려가듯 잠에 빠져들고 일어났을 때에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잠에 들었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에만 몇십 초가 걸렸다. 게다가 서 있을 때조차 잠에 빠져버린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이 들어 무릎이 풀리고 나서야 잠에서 깨는 것이다. 심할 때는 뒷사람에게 넘어져 주변이 아수라장이 된 적도 있었다. 다행히도 꿈 같은 건 전혀 꾸지 않는다. 그렇지만 원인이 대충 짐작은 간다. 단순하게 잠이 부족한 것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식생활을 바꾼 탓인 것 같다. 반년 정도 전부터 요가를 시작하면서 고기를 끊고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지만 일어서면 눈 앞이 캄캄해지는 등 빈혈과 나른함도 동시에 찾아왔다. 철분 부족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그 직후부터 기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찾아봤지만 철분과 수면 장애의 관련성에 관한 글은 찾을 수 없었다. 그나마 찾아낸 것은 병명뿐. 우선 많이 자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밤에는 컴퓨터에 손도 대지 않고 주말에는 일부러 잠을 잤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이전처럼 정신없이 잠에 빠져드는 일은 사라졌다. 하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면 피로가 쌓인 탓인지 가끔 잠에 들기도 했지만 그때는 철분의 섭취를 중단해서 조절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침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철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던 와중 눈은 감겨있는 채로 의식이 되돌아왔다. 내가 전철 안에 있다는 것은 알아차리고 있었다. 손목과 발목이 무겁지만 기분은 좋다. 철컹철컹거리는 규칙적인 소리와 차내 방송이 들려온다. 내릴 역은 아직 꽤 멀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이대로 또 자버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산속에 있었다. 달리고 있다. 살아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것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도망치고 있었다. 가끔씩 목 뒤에 싸늘한 기운이 스친다. 저 놈에게 잡히면 죽는다. 따라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잠시 후 길이 두 갈래로 나뉜 곳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대로 오른쪽 길로 내달렸다. 잠시 달리자 흔들 다리가 보인다. 이런, 위험하다. 다리는 분명 흔들릴 것이고 그에 맞추다 보면 필연적으로 속도는 떨어진다. 거기다 나무가 썩어 있어 밟았다간 구멍이 뚫려 떨어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을 해도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며 뛰어올랐다. 다리는 확실히 흔들렸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쉽게 달릴 수 있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놈은 다리에서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것인지 등골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조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달아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 다리를 건너자 난데없이 레버가 있었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뒤를 돌아보면 검은 안개같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무수한 손. 생각한 것처럼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런 괴상한 모습이었던 탓에 다리를 건너오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약간 여유가 있을 정도였다. 나는 레버에 손을 대고 힘껏 아래로 당겼다. 푸식하는 소리와 함께 전철의 문이 열렸다. 이번 역은 인하계역입니다. 다행히 마음대로 눈을 뜰 수 있었다. 이전처럼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자느라 두 정거장을 더 와버렸지만 두 정거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반대편 전철을 타고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번의 꿈도 거의 잊어버릴 무렵 나는 다시 전철에 앉아 그 꿈을 꾸게 되었다. 나는 달리고 있다. 여전히 산속이다. 길이 두 갈래로 갈린다. 뒷목에서는 가끔씩 냉기가 느껴진다. 이 길은 오른쪽이었지. 이 흔들다리는 달려서 건너면 됐었어. 그리고 레버를 당기면 레버. 없다. 레버가 없어. 이때부터 온 몸에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면 지난번처럼 다리에서 곤란해하고 있는 검은
안개와 무수한 손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여유는 없다. 또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어느 쪽으로 얼마나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본 적이 있는 갈림길에 다다랐다. 오른쪽은 안 돼. 이번에는 왼쪽으로 간다. 검은 안개는 어느새 바로 뒤까지 쫓아온 듯 때때로 목 뒤에 냉기가 느껴졌다. 또 흔들다리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만큼 거세게 뛰고 있었지만 나는 최후의 힘을 쥐어짜 미친 듯 달렸다. 레버가 있다. 됐다. 이제 살았어. 뒤를 돌아보면 다리를 건너는 것에 익숙해진 듯 이전보다 더 가까운 곳에 다가온 안개가 있었다. 오, 꽤 늘었는데. 약간 여유를 부리며 나는 레버를 아래로 당겼다. 이번 역은 치바역입니다. 후오, 위험했다. 처음 레버가 없었을 때는 정말 크게 당황했었다. 차 내 방송에서는 이곳 치바역이 종점이고 도쿄역으로 왕복하는 열차가 아니라 차고로 들어가니 갈아타달라고 말하고 있다. 차장이 재촉을 받으며 나는 저린 발을 부여잡고 홈에 내려섰다. 어라? 그 순간 의문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난번에 일어났을 때는 인하게, 즉 종점에서 한 정거장 앞에서 레버를 당겼다. 이것은 오른쪽 길의 레버였다. 이번에는 종점에서 레버를 당겼다. 이건 왼쪽 길의 레버. 그리고 열차가 차고로 들어가면 문이 다시 열릴 일은 없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급행열차 대신 완행열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 물론 결코 자리가 비더라도 앉아서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숭이 꿈 이야기를 본 지금에 와서는 그냥 잠드는 것도 너무나 두렵다. 수면 부족인 탓일까? 요즘에는 일하는 도중에도 드문드문 잠에 빠지곤 한다. 나는 지금 각성제를 구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빨간 바지. 제 누나 친구의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 저하고는 둘이서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던 사이였죠. 이 형님이 상병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빡센 훈련이 있던 날이어서 소대원들 모두 10시 땡치고 취침소등하니까 바로 골아떨어지는 분위기였답니다. 그 형님도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고요. 그리고 그 형님이 꿈을 꿨는데 군대 오기 전 자기 동네였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꿈의 배경빛이 회색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부터 하늘 색깔, 건물들까지 죄다 회색빛이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멀리서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서 자세히 보니까 돌아가신 친할머니인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 끌어안고 왜 이제 오셨냐고 나 안 보고 싶었냐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느닷없이 자기 손주 옷 한 벌 해줘야겠다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형님은 알았다고 따라가니까 한참을 걸었답니다. 쭉 가다 보니 온통 회색빛 건물 중 사이에 새빨간 건물 하나가 눈에 띄더랍니다. 할머니가 저기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형님이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죄송한데 저 그냥 다음에 살게요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약간 화난 표정으로 일단 와보라고 닥달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답니다. 그 형님은 가게 안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가게 안도 온통 새빨간색에 파는 옷도 전부 빨간색인 겁니다. 할머니한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급하게 새빨간 티셔츠 하나를 꺼내서 입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님이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번엔 새빨간 바지를 꺼내서 강제로 입혔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이런 이상한 꿈이 다 있나 싶었대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고 갈증도 나서 물이나 마시고 자야겠다 하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 형님이 놀라서 소리치니까 소대원들이 생활관 불 켜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고, 몸이 안 움직인다고, 다리를 꼬집어봐도 때려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다음날 국군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니까 원인 모를 하반신 마비였답니다. 그 형님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가끔 휴가 나올 때마다 보는데 볼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기근. 옛날 역사에서 기근을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다. 텐메이 시대 1781년에서 1788년 사이의 전국적인 대기근 때의 이야기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정도의 것들이 남아있다. 텐메이 2년. 이 해는 3월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까지 계속 내렸다. 그 탓에 겨우 심었던 벼가 썩거나 홍수에 쓸려 떠내려갔다. 그 전해도 그 전전에도 비 때문에 농작물이 썩고 떠내려갔으며 전답이 모두 손상된 상태였다.
어쩌면 흉작은 이미 그 무렵부터 시작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겨울이 되면 갑자기 따뜻해져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죽순이 자라 사람들이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여서 해가 바뀌자 갑자기 추워져 그 추위는 심지어 여름까지 이어졌다. 7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 지옥 같은 더위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아들었다. 8월. 땅이 갈라지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아사마산이 폭발했다. 용암은 마을에 흘러내려 사망자의 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화산재 때문에 강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엄청난 화산 폭발이었다. 그리고 끝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농작물은 썩고 열매는 제대로 익지도 못한 채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손바닥만큼의 땅에서라도 농작물을 수확하려 했지만 그것을 비웃듯 엄청난 서리가 내렸다. 사람들은 혼이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굶주림이 찾아온다. 2년간 계속되었던 흉작은 더욱 심해졌다. 온갖 식물의 뿌리는 다 캐먹고 짚을 갈아 가루로 먹어가며 사람들은 연명했다. 개나 말 같은 동물도 잡아먹고 종이를 먹는 곳도 있어 절의 경전을 모두 먹어치웠다. 어느 영주는 백성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근을 버티는 방법을 농민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흙이나 배설물을 익혀 먹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러서도 기근은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사람이 사람을 잡아 먹는 날이 왔다. 어느 집에 눈보라를 헤치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이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쪽 팔이던 나누어 주세요. 우리 할머님도 2, 3일 안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 그때는 꼭 답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고기를 빌려주는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하치노에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마을에 꽤 부유한 집이 있었지만 기근 탓에 가족 6명 중 4명이 굶어 죽고 말았다. 남은 것은 아버지와 10살 난 아이뿐. 아버지는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집안의 것을 모두 처분하고 아이를 집에 남긴 채 마을로 나갔다. 몸이 애일 듯이 추운 날이었다. 입에 넣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는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마루에 떨어져 있던 썩은 가지를 씹는 사이 자신의 손가락을 뜯어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아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울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먹고 있었다. 뭘 할 수 없는 감정에 아버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재빨리 사온 음식을 아이에게 배부르게 먹였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자 아버지는 아이의 목을 잘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얼마 뒤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갔던 딸이 아버지와 남동생이 걱정돼 친정에 왔다. 하지만 있는 것은 2사람의 시체뿐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다. 장례식을 치러줄 수도 없으니 집에 불을 지르고 와라. 개한테 뜯어 먹히는 것보다는 낫겠지. 나도 곧 가마.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불을 피우려 했지만 2사람의 시체를 보는 사이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 난로의 불에 시체의 한쪽 팔을 구워 보았다. 그리고 여자는 2사람을 모두 먹어치웠다. 굶주림을 채우자 더 이상 부모도 형제도 없었다. 여자는 정신을 놓고 나중에 찾아온 남편과 자신의 아이도 죽여 그것마저 먹었다. 여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팔과 다리는 굵어지고 눈의 색도 이상하게 빛났다. 머리카락을 흐트리며 들판을 헤매며 시체를 찾아 방황했다. 기근 때문에 죽인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고 들개들이 몰려다니는 것에 가면 사람의 시체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들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여자를 쫓아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했고 오히려 잡아먹힐 것만 같았다. 간신히 여자를 산속으로 쫓아냈지만 이번에는 나무를 캐러 가는 사람들을 덮쳤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사냥꾼을 불러 여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말았다. 살아있으면서 귀신이 되었던 여자의 이야기다. 히라가초라는 곳에도 비참한 이야기는 남아있다. 어느 강 아래 절벽에 갓난아기를 버리게 되었다. 그 벼랑은 무너지기 쉬워서 기어오를 수 없었기에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버리게 된 것이었다.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버리는 것이기에 울며 외치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하지만 흙이 무르기에 바로 무너져서 떨어진다. 그런데도 갓난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을 그리워하며 기어오르는 것이다. 어리고 얇은 그 손가락에는 피가 스며들고
이윽고 힘도 다해 울음소리도 점차 가늘어진다. 아침이 되면 까마귀가 먹구름같이 달려들어 눈을 쪼아먹고 배를 갈라 그것까지 쪼아먹는다. 그리고 어느 밤 한 명의 노파가 아들에게 끌려와 벼랑 위에 왔다. 살려다오. 이제 다시는 뭘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게. 노파는 울부짖었지만 아들은 듣지 않는다. 그리고 비정하게도 울부짖는 노파를 벼랑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강가에 굴러떨어진 노파는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지만 간신히 근처를 둘러보고 몸을 떨었다. 보이는 것은 갓난아기의 백골과 썩어가는 갓난아기의 시체, 그리고 까마귀가 먹다 버린 시체뿐.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갓난아기의 흐느낌까지 완전히 지옥이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노파는 흙을 잡고 올라가려다 깨달았다. 자신이 잡은 것은 끊어진 갓난아기의 다리였다. 아마 까마귀가 먹다 흘린 것이거나 떨어지다가 잘려나간 갓난아기의 다리일 것이다. 내던지려다 노파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지고 간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뼈만 남은 다리를 쪽쪽 빨고 있었다. 그 이후로 노파는 버려진 아이를 먹으며 목숨을 이어나갔다. 사냥감을 빼앗긴 까마귀는 기분 나쁜 듯 모여날다가 이윽고 노파에게 덤벼들었다. 저리 꺼져라. 노파는 썩은 나뭇가지 같은 손을 이리저리 흔들었지만 까마귀 무리는 물러나지 않았다. 노파는 일어서서 새를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갓난아기의 뼈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만다. 그 순간 까마귀들은 그것을 신호로 한 것 같이 노파를 쪼기 시작했다. 눈을 찌르고 옷을 찢었다. 노파는 벼랑을 기어오르려 했지만 흙은 무너질 따름이었다. 까마귀는 가차없이 그 머리카락을, 그 다리를, 그리고 손을 찢었다. 이윽고 까마귀들이 날아오른 뒤 남아있는 것은 노파의 백골뿐이었다. 그 이후로 강의 이름은 붕천이 되었다. 기근이 끝나고도 그곳에서는 밤마다 갓난아기가 흐느껴 우는 소리나 노파의 비통한 절규가 밤바람에 섞여 들려왔다고 한다. 6번째 이야기, 임신. 내 몸에 일어났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체험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쯤 되면 나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로 일어나기 20분에서 30분 전에요. 잠을 청하고 있으면 그 사이 몸 위에 누군가가 올라타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의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귓가에서는 너는 내 여자야라고 어쩐지 기분 나쁜 속삭임이 계속 울려 퍼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쁜 꿈이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한 주에도 서너 번씩으로 늘어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반드시 속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나 자신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데도요.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치 강간이라도 당한 것 같아서 나는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현상은 언제나 잠에서 깨기 직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후 하루 종일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2개월가량 그 현상에 시달리며 내 체중은 43kg까지 떨어졌고 체력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생리마저 멈춰버렸습니다. 그것도 3달이나 연속으로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산부인과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임신 중이시네요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틀림없는 임신의 징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후로 서서히 나의 배는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이전에 겪었던 그 이상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괴상한 꿈은 현실이었던 것일까? 실제로 누군가에게 범해졌던 것은 아닐까? 하면서요. 바짝 말라버린 몸과는 달리 배만 만삭처럼 부풀어 오른 내 모습은 나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의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판정받은 지 10개월이 지나갈 무렵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맹렬한 복통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아파하다 흰 빛을 띤 정액 같은 액체를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한껏 부풀어 올라있던 배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한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어느 영감이 강한 사람에게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건 바로 망령의 어린아이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망령과 섹스를 하면 임신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정자가 없기 때문에 태내에서 아이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상한 체험과 미혼인데도 임신을 했다는 것 때문에 고향에서 영 좋지 않은 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도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금은 밖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 박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 글을 남기는 것은 다른 여성분이 나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영능력자 같은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조기에 원인을 밝혀냈다면 이런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요.